다음 문제 바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고요. 자, 26번 보겠습니다. 자, CI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CI 보험 하면 딱 하나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중대한, 치명적인. 네. 자, 첫 번째, 치명적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네, 맞고요. 자녀 수명이 6개월 이하인 치명적 질병 발생 시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자, 자녀 수명이 6개월 이하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의 50%를 네, 선 지급합니다. 전액이 아니라 50%. 자, 그리고 중대한 질병의 진단을 받으면 보험료가 납입 면제된다라고 했는데, 네, 맞다. 차후부터 다음 거 보험료부터 납입 면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고액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중대한 화상 있죠, 여러분? 중대한 화상 같은 거 또는 부식 이런 것도 네,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보실게요. 다음 중 노후 실손 의료보험과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네요. 자, 노후 실손 의료보험과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은 15년 후 재가입하는 구조이다. 네, 노후 실손 유병력자 실손은 3년마다 재가입해야 합니다. 노후 실손 의료보험과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은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통원 의료비, 질병 의료 입원 의료비, 질병 통원 의료비로 나누어 보상한다라고 했는데, 자, 노후 실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기본형으로서 질병 의료비와 상해 의료비, 그리고 특약으로는 요양병원 의료비, 상급병 진료 의료비, 이렇게 노후 실손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력자 실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기본형 상해 질병 입통원 의료비, 기본형 상해 입통원 의료비, 질병 입통원 의료비,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자, 유병력자는 특약이 따로 없습니다. 처방 조제비도 보장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노후 실손 의료보험과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는 1년마다 갱신된다. 네, 맞죠. 1년 갱신, 3년 재가입. 자, 노후 실손 의료보험과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은 통원 의료비에서 외래 처방 조제도 보상한다 그랬는데 유병력자 같은 경우에는 처방 조제비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몇 번으로 갈까요? 우리가 28번 한번 볼까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실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제가 325를 보겠다, 325를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근 3개월간 입원 필요 소견, 그리고 수술 필요 소견, 추가 뭔가 치료, 추가 필요 소견 여부를 본다. 그래서 3개월은 필요 소견, 추가 소견, 추가 검사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고요. 최근 1년간 추가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년이 아니라 네, 3개월이겠죠. 추가 검사는 최근 2년간 입원이나 수술이 있었는지, 7일 이상 치료 여부가 있었는지, 그래서 2년간 입원 수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최근 5년간 암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암으로 진단받았는지, 입원 수술했는지 또는 치료받았는지. 자, 그래서 325 1번, 3번, 4번은 325의 가입심사에 해당되는 게 맞고요. 네,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보시면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네,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암보장 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으로 진단 확정 시 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최초 1회 한으로. 자, 암입원급여금은 피보험자가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입원 시 지급된다. 간혹 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요양을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 있죠. 그럴 때에는 보상되지 않아요.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해 직접 치료하는 동안에 발생되는 것만 지급을 한다라는 거죠. 바로 밑에 나왔네요. 요양 목적의 입원 시에는 암 입원급 지급하지 않습니다. 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러면 계속 입원 중인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암 입원 급여금이 보상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어떻게 했죠? 180일간은 보장해 줄 테니까 치료 받으세요 라고 한다고 그랬죠? 30번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15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을 설정하지 않고요. 기타 피부암은 대기기간 없이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보상하고요.
대기기간 중 암 진단 확정 시에는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계약 무효 시에는 이비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고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몇 번 갈까요? 33번 갈까요? 자, 다음 중 치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치아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서는 면책과 감액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책은 책임지지 않는 기간, 면책은 예를 들어서 보존치료, 보철치료 같은 경우에 네, 면책기간 진행된다라고 했고요. 치아보험의 감액기간은 보험가입 전에 이미 치아질환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에 해당되고요. 어린이 보험에 특약을 더해 출산 시 위험까지 보장하는 상품은 실무적으로는 태아보험으로 통칭됩니다. 자, 태아보험은 고령 임산부 증가를 고려하여 장애, 기형 등 선천 질환을 가진 신생아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알기 전에 우리가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알고 나서 출산을 조건으로 그리고 누구를 피보험자로? 산모를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4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34번 질병보험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다? 6개월의 자녀 수명만 남은 경우 사망보험금의 얼마를 선지급한다? 50%를 선지급한다. 나머지 성형수술비 보상 않고요. 비뇨기계 장애 보상하지 않고요. 암을 담보하는 특별약관에는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며칠? 90일간. 만약에 그 지급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율이다?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더라. 이거는 외우라고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볼게요. 단체 실손의료보험과 개인 실손의료보험 간 연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네요. 연계제도가 왜 시행됐다라고 했죠? 실손이 없는 경우에 실손이 아무래도 없어서 당장에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계제도를 마련을 해놨다라는 거고요.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지했다가 재개 시에는 기존 중지된 상품으로 재개할지 또는 새로운 상품으로 재개할지에 대해서 계약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된다라고 했는데 선택권 부여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보유 중인 상품으로 재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요.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지는 최초 보장 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한 계약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단체 실손의료보험에서 개인 실손의료보험 전환 시에는 마지막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종목과 가입 등액 등과 동일, 유사하게 전환이 되고요.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에는 치료 이력과 무관하게 무심사로 전환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단체 실손자가 개인으로 돌아올 때에는 직전 5년간, 그러니까 앞으로 지나왔던 5년간 단체 실손 의료비를 200만 원 이하로 받았어야 돼요. 수령을 했어야 돼요. 200만 원 이상 됐다 그러면 무심사 전환 불가능하고 또 10대 중대 질환 치료 이력이 없어야지만 무심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네, 2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40번 보시면 아까 제가 이거랑 좀 그 문제를 헷갈려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다가 잠깐 멈칫했는데 우리 그 기타 피부암 같은 경우에 그 일반 보험금 그러니까 가입금액 1,000만 원짜리에 일반 암에 비해서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10%만 보상한다. 그래서 정답이 100만 원이었죠. 자, 그런 경우랑 지금 똑같은 예예요. 다른 문제로 그 내용은 같으나 약간 그 형식을 달리한 문제로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역시 김손보 씨죠. 김손보 씨가 아래와 같은 암보험을 2017년 1월 21일 날 가입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 언제? 2월 26일 날 진단을 받아요. 그러면 1월 21일에서 2월 26일이니까 한 달 정도 됐죠.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김손보 씨가 병원에서 기타 피부암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유사암으로 진단받았네요. 이 암보험 상품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죠. 지금부터 저랑 잘 한번 보도록 해요. 일단 일반암 같은 경우에 가입 금액이 1,000만 원 가입해 놨어요. 최초 1회암 보장할 거고요.
두 번째 단서.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유사암은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 10%를 보상할 거래요. 자, 그럼 기타 피부암이기 때문에 일단 얼마다? 1,000만 원에 10%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가입 후 경과 기간이 1년 미만이래요. 그러한 경우 암 진단 시 보험 가입 금액의 50%만 보상해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원래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년 미만이죠. 왜? 가입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를 받아야 돼요? 50만 원 밖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문제를 푸시면 된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김선보 씨에 대한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었어요? 세 번째, 다에 대한 조건이 빠졌었죠. 그런데 똑같은 김선보 씨인데 다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50만 원이 답이에요. 이거 그냥 50만 원이 답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거는 100만 원이 답이고요. 굳이 계산까지 할 필요는 없으시다라는 거고요. 자, 40번 볼게요. 다음 보기는 어떤 보험을 설명하고 있는가? 이거 오류여서 제가 알려드려요. 자, CI 보험이 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주관식으로 여러분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나요? 중대한 암, 뇌졸중, 심근경색을 담보하는 보험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 수명이 6개월 이하로 남았다. 그러면 보험금의 50%는 선지급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중대한 화상과 부식의 경우에도 보상하겠다. 그리고 또 뭐였죠? 치명적 질병이라고 한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CI 보험은 그렇게 됩니다. 자, 42번.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상선암 진단 시 가입 금액의 100% 지급된다? 아니었죠. 갑기경제 유사암은 얼마다? 네. 가입 금액의 10%만 보상된다. 우리 김선보 씨 할 때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43번. 치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보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충전과 크라운 치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보철 치료 같은 경우에는 틀니와 임플란트, 브릿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면책 기간은 보존 치료 같은 경우에는 90일 면책하고요. 보철 치료는 180일 면책합니다. 자, 이거 숫자도 간혹 맞는 그 기한이 나오는데 이거 기한 외우실 때 보존이니까 지읒이죠. 그리고 보철이니까 치읓이잖아요. 누가 먼저 나오죠? 가나다라 순으로 하면 지읒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건 90일, 뒤에 나오는 건 180일. 뭐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여러분. 헷갈리니까 이렇게 외우셔도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간병보험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좀 유치할 수 있지만 한 방에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다음 중 간병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그랬네요. 뭐죠? 장기 요양 등급 1, 2등급 상태. 그런데 만약에 환각제 복용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보상받지 못해요. 그 다음에 습관성 약품에 의한 간병 상태, 중독 상태 안 됩니다. 노인성 치과질환 보상 안 돼요. 그죠? 간병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사항 또 볼까요? 신체 보조장구 입은 손해 네, 보상되지 않아요. 그러나 중증 치매 상태로 인한 간병비, 피보험자의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간병 상태에 닥쳐버렸어요. 우연한 사고 발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겠죠. 회사가 보장하기로 한 자, 중요한 건 임신, 출산, 산후기 뭐 이래서 뭐 이런 것들은 원래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단서가 달렸죠. 회사가 보장하기로 했어요. 지네가 보상하기로 한 것은 무조건 보상해 줍니다. 자,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간병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거 뭐였죠? 장기 요양 등급 상태. 그런데 못 받는 거 알코올 중독 못 받고 습관성 약품에 의한 간병 상태 못 받고 네, 신체 보조 장구 그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번 볼게요. 바로 다음 중 장기간병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등으로 발생한 간병비용 보상받지 못해요. 알코올 중독 안 됩니다. 습관성 약품 복용 안 돼요. 그런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있다. 원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심신상실 상태라는 게 뭐예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를 해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대한
그런 것들 그 해친 경우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9번을 보시면 옆으로 가서 치매 간병비 지급 기준으로 올바른 것은 치매로 진단된 경우, 치매로 진단되고 일정 기간 지속된 경우, 치매로 인지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자, 이런 애매한 경우보다도 그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에서 여러분 문제가 보시면 애매한 지문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는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가장 확실한 답이 나와요. 그럼 그거를 체킹을 하셔야 돼요. 자, 치매로 인지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이런 식으로 체킹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 문제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로넣기. 일반적으로 중증 치매 상태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뭐 되고 진단 확정되고 이로 인해서 무슨 장애? 인지 기능이 발생한 상태를 말하고 이게 일정 기간 유지된 경우 우리가 중증 치매 상태라고 한다라고 1번 정답이고요. 12번 볼까요? 다음 중 장기 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간병 비용은 연금의 형태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연금도 가능하고 우리 일시금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간병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치매 간병비는 중증 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상하고요.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고 가입 후 4년 경과 시점에서 발생된 간병 상태를 보상한다라고 했는데 치매로 청약일 이전에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5년간 추가 진단,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된다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이것도 3번이 가장 정확한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 마무리하고요.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장기간병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는데요. 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간병 비용은 이거는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갈 거예요. 연금이 아니라 연금, 일시금 둘 다 가능하다. 연금 형태로만 받는 것 아니다. 연금, 일시금 둘 다 가능하다.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으로 인한 활동 불능 상태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알코올 중독이랑 습관성 약품 중독 안 된다. 뇌 속에 선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는 인지기능 장애에 해당된다. 선천적인 거 해당 안 된다. 간병자금은 중증 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날을 포함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었을 경우에 지급한다. 네, 3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여러분 문제은행 마무리해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어제 제가 사실은 그 핵심 요약집 중에서도 뒤에 아주 그냥 최정의 요약 내용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상 다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공통 부분. 공통은 아무래도 한 문제당 3점짜리가 손해나 재산보험에 다 포함되니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공통의 핵심 정리하고 계산 문제 모아진 거 있죠? 그것까지를 하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핵심 요약지 펴시고 어디를 펴시냐면 공통 문제만 모아놓은 거 있거든요. 이렇게 화제 공통 계산 문제 모음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이 페이지 펼치세요. 맨 뒤쪽이에요. 자, 우리가 그 계산 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냐? 일단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냐 공장이냐 일반이냐를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잔존물 제거 비용을 구하라고 하느냐, 재산 손해액 또는 보험 지급 금액을 보험금을 구하라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있죠. 일반 물건이냐, 죄송해요. 일부 보험이냐 전부 보험이냐, 중복 보험이냐 공동 보험이냐,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것들을 보시고 우리가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높으신 분이 듣고 있나 모르겠는데 계산 문제는 문답이 똑같아요. 변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외우셔요. 자, 일단은 계산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1번 주택화재보험, 주택이네요.
주택이네요. 주택과세보험을 예시와 같이 가입한 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보험금이에요. 자, 이렇게 꼭 체킹을 해가면서 보시라는 거고, 자, 보험 가입 금액이 1억이에요. 내가 가입을 1억을 했다는 거고, 물건값은 얼마예요? 9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주택은 80% 이상 가입하면 전부보험으로 봐주죠. 일단 얘는 무슨 보험이에요? 전부보험이에요. 그러면 손해액은 얼마? 전액 다 보상해주죠. 그래서 정답이 얼마예요? 3천만 원인 거예요. 자, 전부보험인지 보시고 네,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2번. 주택과세보험, 네, 주택과세보험을 예시와 같이 가입한 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보험금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주택이고 지급보험금을 구하라 했으니까 다음에 우리 뭐 판단해야 돼요? 전부, 일부 이런 거 봐야 되겠죠. 가입 얼마 했어요? 8천만 원 했어요. 가액 얼마예요? 1억이에요. 1억에 대해서 80% 넣기 때문에 코인슈어런스가 적용이 돼서 얘는 전부 보험이에요. 그럼 손해액 2천 발생됐어요. 얼마예요? 2천만 원 전부 보상할 거예요. 자, 주택과세보험을 예시와 같이 가입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보험금이에요. 또 주택이죠. 보험가입 금액이 6천이에요. 가액은 얼마죠? 1억이죠. 자, 그러면 무슨 보험이에요? 80% 미만이기 때문에 일부 보험이에요. 그럼 일부 보험을 구할 때에는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해요? 이렇게 합니다. 가액 분의 가입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가액이에요, 여러분. 자꾸 헷갈리게 해서 죄송해요. 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80%만 계산하셔야 돼요. 가액분의 얼마? 가입 금액을 하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손해액, 네, 1천만 원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때요? 가액 80%니까 8천만 원 분의 6천만 원. 거기에다 손해액 1천만 원을 곱하면 얼마예요? 네, 750만 원이 정답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가액분의 가입 곱하기 손해액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다. 그런데 가액 계산할 때 가액을 1억을 다 넣으시면 안 돼요. 왜? 걔네들이 저희한테 그랬잖아요. 80% 코어 인슈어런스 적용해 줄게라고. 그래서 80%인 8천만 원 분의 6천만 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누기를 해보시면 0.75가 나와요. 그래서 곱하기 1000을 하면 75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해하시겠죠? 일부 보험은 가액분의 가입금액이다라는 거. 자, 주택과세보험을 예시와 같이 가입한 후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지급보험금의 합계액은 지급보험금. 가입 금액은 1억이에요. 여기에 이미 전부라고 말을 해줬네요. 그럼 얘도 가액도 1억 정도 됐겠네요. 자, 재산 손해액이 8천만 원이 발생되고 잔존물 제거 비용은 2천만 원 발생됐대요. 잔존물 보존 비용은 500만 원이 발생됐어요. 자, 이런 경우에 지급보험금 계산할 때 자, 전부보험이기 때문에 손해액과 잔존물 보존 비용 어때요? 전액 보상해야겠죠. 그러면 일단 8천만 원 더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요? 일단 보존 비용은 전액 보상해야 되니까 500 더하기 하는 거예요. 계산했더니 얼마예요? 벌써 지금 8,500이죠. 이미 8,500이 됐어요. 그리고 잔존물 제거 비용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잔존물 제거 비용은 이거 계산 안 하죠. 얼마로 계산해요? 손해액의 10%. 그럼 손해액이 10%니까 얼마예요? 8천만 원의 10%? 네, 800이에요. 그럼 이거 모두 합산하면 얼마죠? 이거 하면 1,300, 8,000 더하니까 9,3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예시가 나오고 잔존물 보존 비용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9,300이 답이고요. 아래에 보시면 잔존물 보존 비용이 600이다. 그러면 9,400이 답이에요. 자, 보시면 주택과세보험이고 지급보험금을 구하라고 했고 보험 가입 금액 1억으로서 전부보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재산 손해액 8천에다가 잔존물 보존 비용 600 더하시고 거기에다가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이 10%니까 8천에 10% 800을 총 합산해서 더하면 얼마예요? 9,400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나온다. 기억하시고 500만 원이다. 그럼 9,300. 600만 원이다. 그럼 9,400. 이렇게 체킹하시면 된다고요. 자, 6번 볼까요? 3천만 원의 주택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주택이 화재로 인해 1,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 경우 잔존물 제거 비용의 보상 한도는 다른 거 다 땡겨버리고 잔존물 제거 비용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해액이 1,000만 원이니까 손해액의 10% 얼마죠? 100만 원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쉬우니까 또 7번 넘어갈게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무슨 보험이에요? 주택화재보험이 되겠죠. 아파트는 주택이니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잔존물 제거 비용은 얼마를 줄 것인가? 라고 했네요. 그러면 손해액의 10% 떠올리셔야겠죠. 단지 가입금액의 10%,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조건 볼게요. 가입을 얼마 했어요? 4천만 원 했어요. 근데 물건값은 얼마예요? 1억 원이에요. 일부 보험에 해당되죠. 그것도 절반도 안 되는 일부 보험이다. 그리고 손해액은 3천 나왔고 잔존물 제거 비용 400 나왔다. 자, 우리가 전부보험인 경우에는 잔존물 제거 비용을 구할 때 재산 손해액의 10%를 계상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절반 안 되는 일부 보험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손해액의 10%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손해액의 10%를 주면 300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가액분의, 가액이 얼마였어요? 가액이 8천만 원이었죠. 자, 가액 8천, 그러니까 1억인데 1억의 80%니까 8천이죠. 8천분의 가입금액 얼마예요? 4천. 거기에다가 뭘 곱해요? 실제 발생된 잔존물 제거 비용을 곱해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여러분? 200만 원이 나와요. 0.5 곱하기 400 하니까 200만 원이 나오는데, 자, 200만 원과 비교를 하는 거죠. 재산 손해액의 10%. 어떤 게 더 낫죠? 일부 보험이니까 200만 원. 이 계산 방식에 의한 200만 원만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잔존물 제거 비용을 계산할 때 조금 차이를 두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헷갈리지 말고 이거 문제 푸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냥 계산 문제 나는 복잡하다 하시는 분은 이 조건을 그냥 쭉 외워두시고 이런 경우에 일부 보험 잔존물 제거 비용의 400이니까 그래 200만 원이 답이더라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래의 경우 잔존물 제거 비용의 보험금은 그랬죠? 보험 가액이 1억 원인 주택에 대해 보험 가입 금액을 8천만 원으로 하는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했대요. 화재가 발생하여 5천만 원의 화재 손해가 발생하고 1,000만 원의 잔존물 제거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쉽죠, 여러분? 왜? 가액이 1억이고 가입 금액이 8천만 원이니까 전부보험이잖아요. 전부보험이면 엄청 쉬워요. 그죠? 잔존물 제거 비용 어떻게 져요? 재산 손해액의 10%. 화재 손해가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의 10%, 네, 50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이거는 되게 쉬운 문제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9번으로 가볼게요. 공장 기숙사 건물에 화재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대요. 자, 지급보험금은 얼마인가? 지급할 보험금 찾으라 했고 물건 뭐죠? 공장 물건이에요. 그러면 80% 코어 인슈어런스 적용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얘는 100% 가입해야 전부보험으로 봐줄 거예요. 자, 가액이 2억 원이에요. 물건값이 2억 원이에요. 그런데 가입은 얼마 했어요? 1억 했어요. 그러면 일부 보험이에요. 그쵸? 자, 손해액이 5천만 원 발생되고 잔존물 제거 비용 1,000만 원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에 공장에 화재보험, 지급보험금 얼마가 될까요? 이거 두 개를 더해요. 화재 손해액의 절반만 줘요. 그러면 2,500이 되겠죠. 잔존물 제거 비용의 절반이에요. 그러면 500이 되겠죠. 이거 두 개를 더해버려요. 그럼 얼마예요? 3천만 원만 지급해요. 일부 보험일 때 공장. 그래서 3천만 원이 답입니다. 여러분. 자, 왜 이렇게 주는지 저한테 묻지 마세요. 네, 정해진 거니까. 네, 이해하시겠죠? 공장 기숙사 건물이고 일부 보험이에요. 그러면 두 개 합쳐가지고 절반만 주세요. 네, 이렇게 드린다라는 거 공장 화재보험 계산해 봤고요. 다음 사례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될 보험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죠. 시가 10억 원의 보험 가액이 10억 원의 공장이에요. 공장 물건이니까 100% 가입해야 전부보험으로 볼 거예요.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얼마로 했어요? 5억만 넣었어요. 절반 또 가입했죠. 그래서 얘는 또 일부 보험이에요. 실제 화재가 발생해서 8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 손해액 얼마 준다라고 했죠? 8억의 절반. 그럼 얼마예요? 4억 원을 줄 거예요.
만약에 얘가 10억짜리 가액에 10억을 가입했다 그러면 손해액 8억을 다 줬겠죠. 그런데 일부 보험이니까 그냥 4억 원만 준다라는 거죠. 자, 이 문제 그렇게 외워두시고요. 11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개는 같이 이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다음 사례에서 B보험회사가 지급해야 될 보험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죠. 시가가 10억이에요. 가액이 10억인데 공장인데 공장 물건이고요.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가입 금액을 A보험회사에 2억 원, B보험회사에 3억 원, C보험회사에 4억 원 이렇게 가입했대요. 실제 화재가 발생해서 손해는 얼마? 8억이 발생됐어요. 이럴 때 지급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2억, 3억, 4억 더하니까 얼마죠, 여러분? 6억, 9억. 9억이네요. 시가가 10억 원이니까 얘는 그러면 공동보험에 해당되죠. 일부보험 아니라 공동보험이에요. 왜? 회사 세 군데에다가 공동으로 넣었잖아요. 공동으로 넣되 보험 가입 금액의 합이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공동보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B보험회사에 지급할 거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자, 재산 손해액 8억에 몇 프로를 주면 된다? B보험회사 얼마 가입했죠? 3억 가입하셨죠. 가입자가. 그러면 자, 8억에 대한 30%를 보상을 해줍니다. 그럼 얼마예요? 8324 하니까 네, 2억 4천만 원을 B보험회사가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해하시겠어요? 자, 공동보험인 경우에 일단은 이 손해액에 따른 비율, 인수 비율로 해서 얼마다? 네, B보험회사니까 3억 원이니까 30% 인수 비율에 따라서 네, 2억 4천을 지급하겠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거는 공동보험일 경우에 해당되는 문제였고, 아래 이제 11번은 또 보겠습니다. 중복보험인 경우의 조건이에요. 다음 사례에서 이번에는 A보험회사가 지급해야 될 보험금액을 구하래요. 시가 10억의 보험 가액 공장이에요. 자, 공장이다. 그럼 100% 해야지만 10억을 넣었어야지만 네, 전부보험으로 볼 건데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 가입 금액을 A보험회사에 3억 원, B보험회사에 5억 원, C보험회사에 7억 원으로 가입을 했대요. 자, 그러면 초과보험이라고 하지 않고 세 곳 이상에다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복보험이라고 해요. 왜? 3억, 5억, 7억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토탈 15억이죠. 15억. 가입 금액이 가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이제 중복보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중복보험인 경우에 자, 실제 화재가 발생해서 빌딩이 전손됐어요. A보험회사에 얼마 줘야 되냐? A보험회사 어디 갔죠? A보험회사에 우리가 3억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계산해요? 자, 토탈 15억 분의 가입 금액 분의 가액을 우리가 어디죠? 그러니까 토탈 가입한 금액 분의 먼저 인수비율을 먼저 계산해야겠죠. 그럼 A보험회사는 얼마 했죠? 네, 3억 했죠. 3억을 하고 거기에다가 총 우리 가액 얼마죠? 10억을 여기에다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탈 얼마가 돼요? 네, 2억이 됩니다. 계산 2억이 산출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 전부보험, 그 중복보험을 계산할 때에는 토탈로 가입한 금액 있죠. A, B, C 보험회사가 토탈로 가입한 금액 분에 우리가 해당 지급할 보험회사, 지급 금액을 구해야 되는 보험회사의 인수 금액을 하고 거기에다가 뭘 곱해요? 네, 우리가 정해진 시가, 보험 가액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A보험회사의 인수 비율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조금 어려웠죠?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15억 분의 3억 거기에다가 10억을 곱하면 2억 원이 나오는데 이거를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외우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에는 이런 답이 나오더라. 적어 놓으시고 그냥 외워 두셔요. 다 적으셨을까요, 혹시? 네.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의 주택화재보험, 네, 전부보험이라고 단서를 줬어요. 주택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주택이 화재로 인해 2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경우 잔존물 제거 비용의 보상 한도는 그랬네요. 전부보험이니까 얼마? 잔존물 제거 비용을 화재 손해액의 10% 그대로 다른 조건 없이 보상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정답이고요. 자, 13번 보시면 아래 일시의 경우 잔존물 제거 비용의 보험금은 네, 보험 가액이 1억 원인 주택에 대해 보험 가입 금액을 4천만 원으로 했어요. 그럼 또 일부 보험이죠. 일부 보험의 경우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했고 화재가 발생해서 3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200만 원의 잔존물 제거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제가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죠? 가액분의 근데 주택이니까 80% 코인슈어런스 적용해서 1억에 80% 8천분의 4천 거기에다가 잔존물 제거 비용 200만 원을 곱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답이 얼마다? 네, 100만 원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00만 원. 아까 우리 저기 위에서 배웠던 거 뭐죠? 잔존물 제거 비용이 아니 화재 손해액이 잔존물 제거 비용이 400만 원일 때에는 정답이 200이었죠. 근데 절반으로 200으로 줄어들으니까 또 답이 100만 원으로 네, 산출이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고요. 주택화재보험을 예시와 같이 가입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보험금은 얼마냐? 주택화재보험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이 8천만 원이고 보험 가액이 1억이에요. 그러면 전부보험이죠. 전부보험은 다른 거 그냥 계산할 필요 없이 어떻게 줘요? 자, 전체 토탈에서 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오류예요, 여러분. 4번이 답이 아니라 3번이 답이에요. 일단 오류. 답 오류됐다고 체크하세요. 체크하시고 이제 설명할게요. 자, 전부보험이기는 해요. 전부보험이긴 한데 자, 보험 가입 금액이 8천만 원이고 가액이 1억 원인데 자, 그러면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럼 다 곱해 볼게요. 자, 더해 볼게요. 손해액 7천 더하기 그 다음에 손해 방지 비용은 어때요?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더해 주는 거예요. 1200을 더해 주세요. 거기에다가 잔존물 제거 비용 계산하는데 손해액이 10% 계산해 줘야 되죠. 자, 700 이렇게 더해줘야 되는데 토탈하면 얼마가 돼버리죠? 8200에다가 700 더하니까 8900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험 가입 금액을 넘어서 버리죠. 근데 우리가 지급보험금 계산할 때 항상 단서가 달려 있었죠. 가입 금액을 넘는 금액은 보상할 수 없는 거 누구였죠? 잔존물 제거 비용. 잔존물 제거 비용은 뭐라고 그랬죠?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주겠다라고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자, 잔존물 제거 비용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보험 가입 금액 넘어서 버렸잖아요. 잔존물 제거 비용을 빼더라도 7천만 원과 손해방지 비용 1200 더하니까 이미 8200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잔존물 제거 비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잔존물 제거 비용은 가입 금액 한도 내일 때만 주니까. 그래서 잔존물 제거 비용은 줄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손해방지 비용은 어때요?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8천만 원은 넘었지만 최소 8200까지는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얼마예요? 8200만 원이 답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문제는 뭐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건을 다 기억을 한다면 이걸 풀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문제는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계산 문제 다 풀어드렸고요. 계산 문제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혼자 시간을 갖고 쭉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 또 계산 문제는 그냥 외우셔도 된다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비밀 아닌 것 같은 비밀 다시 안내해드렸어요. 자, 이제는 뭐를 하냐면 앞으로 쭉 넘어가 보셔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 초록색 돼 있는 거 공통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다는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공통은 한 문제 대학 막 6점이니까 그냥 같이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읽어봐 드리는 데다가만 목적을 두고 하고 나머지 앞에 보면은 손해 영역도 있고 이런 식으로 손해보험에 대한 것도 그 핵심 요약 외워야 될 거 키포인트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우리 이게 공통 지나고 나면 그 뒷장으로는 또 재산보험에 대해서 외워야 될 것들 또 나와요. 그거 혼자서 꼭 복습해 보셔요. 자, 공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의 모집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개도 대리도 다 모집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나 중개는 자,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되지 않아요. 뭐였죠? 계약 체결권, 고지의무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 세 가지 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법률 효과 또한 본인에게 발생되지 않아요. 자, 세 가지 권리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 거 누구죠? 설계사, 중개사죠.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설계, 중개는 자,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는 중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리는 어때요?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돼요. 누구? 대리점에 의해서 실시되는 게 대리예요. 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대리한다 그러면 대리점이에요. 그리고 법률 효과도 어때요? 본인에게 발생돼요. 왜? 이 세 가지 권리가 다 있기 때문에 이 권리를 가지고 대리를 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독립적으로 중개한다 그러면 누구예요? 중개사가 답이에요. 아시겠죠?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문제 푸시고 보험 모집이라는 것은 설계사, 중개사, 이제 설계사, 중개사는 세 개 다 없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 권리가 세 개 다 없다라는 말이에요. 대리점은 세 개 다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자, 모집을 할 수 없는 자 444는 제외된다 했죠.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감사위원, 손해사정사는 보험 모집할 수 없다. 대신에 보험회사 임직원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거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약간 작게. 네.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 대리점, 중개사 모두 위에 보험 모집이 가능합니다. 설계사는 회사를 위해서도 모집할 수 있고 대리점을 위해서도 모집할 수 있고 중개사로도 자기가 보험 모집할 수 있어요. 자, 그게 설계사다라는 거. 네, 감사해요. 자, 네 번째 교차 모집 설계사라는 건 뭐였죠? 생명보험 상품도 모집할 수 있고 손해보험 상품도 모집할 수 있는 거. 생명, 손해는 같이 모집할 수 있는데 생명 두 가지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손해 두 가지 겸업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생명과 재산보험 같이 할 수 있죠. 손해와 재산보험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교차 모집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미성년자도 우리 설계사로 등록 가능해요. 그런데 다른 회사를 위해 모집하는 거 안 되죠. 네, 자기가 소속된 회사에만. 그래서 일사전속에 해당된다라고 했고요. 자, 이 세 가지 권리 다 가지고 있는 거는 대리점밖에 없고 설계사, 중개사는 세 가지 권리 없고 보험회사와의 관계를 보면 내외, 독외다. 그래서 설계사는 내부 조직, 회사에 소속돼 있고 대리점은 그만두고 나가서 대리점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외부 조직이고 중개사는 어때요? 독립적으로 외부 조직으로서 독립적으로 중개만 해요. 그게 중개사다. 그래서 내외, 독외 이렇게 외우시고 설대중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요. 등록 기간은 등록은 전부 금융위원회에 할 거예요.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위탁을 했다라고 그랬죠. 위탁을 어디에다 했어요? 설계사 대리점은 협회에다가 위탁했어요. 그런데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금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설대중 세 가지 권리는 없고 있고 없고 보험회사 관계는 내외, 독외고 등록기관은 금이다. 위탁은 여기다 했더라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표 꼭 외우셔야지 문제 풀 수 있고요. 자, 등록을 제한하고 있죠.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 불가능하지만 복권된다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등록된다.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등록할 수 없다. 자, 그리고 법을 위반했다 또는 벌금을 받았다 또는 등록이 취소됐다 그러면 2년간 등록 못하고 2년이 지나면 등록 가능하고 보험료를 유용했다 돈 가지고 장난쳤다 그러면 3년 지나야지 등록 가능하고 바로 등록 가능한 경우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자격 유지된다 그랬죠. 시험 보고. 자, 시험 보고 1년 안 지난 사람 등록 가능하고 보험 경력 3년 이내에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면 등록 가능하고 자,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보고 2년 동안은 자격 유지되고 보험 경력 4년 이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설계사는 131 등록 가능, 대리점은 242 등록 가능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직접 말소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그 협회에 등록하고 말소하는 데까지 프로세스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처음에 등록 협회에다 하고 나서 보험회사와 위촉 계약하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나는 그만두고 딴 데 갈 거야 그러면 보험회사와 해촉하고 그 다음에는 직접 협회에 가서 말소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말소할 때 설계사 등록증 원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해촉 후에 바로 타회사에 이직하는 거 불가능해요. 말소까지 해야 됩니다. 교차 모집 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되어서 모집하고 있던 모든 회사를 다 말소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는데? 직접 말소해야 되고, 네. 대리점 등록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대리점 분류 같은 것들 나와 있네요. 업종별로 분류하면 전업, 겸업 대리점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유형별 분류는 전속, 비전속으로 분류합니다. 외울 때 업종별을 물으면 업을 찾으시고 유형별을 물었다 그러면 유전비를 기억하셔라 하고 말씀드렸고 설명드리면 전속은 뭐예요? 한 회사 상품만 대리점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비전속이다 그러면 S사, H사, M사 거를 한꺼번에 다 계약해서 세 군데 회사의 상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비전속 대리점이에요. 영의 종목별이다 그러면 종목이라는 것은 생명, 손해, 재산보험이죠. 자, 그리고 설계사, 중개사는 대리점 할 수 없습니다. 자, 단 중고차, 수입차, 판매업자는 대리점 등록이 가능해요. 자, 자기 대리점이다 그러면 100분의 50 기준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나를 계약자 피보험자로 하거나 나를 고용한 사람을 계약자 피보험자로 해서 모집한 보험이 총 보험의 100분의 50일 때 자기 대리점이라고 한다. 자기 대리점은 등록 제한된다라는 거죠.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이라는 게 있다. 골프장에서 골프보험 판매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주택아재보험 판매할 수 있고 여행사는 여행보험 팔 수 있는 거. 자, 손해보험만 판매할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생명변액보험 다 판매 못합니다. 오로지 손해만. 그래서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이에요. 8시간 교육 이수만 받으면 돼요. 시험 합격할 필요 없어요. 자, 재무설계 단계 볼게요. 목정진 개실수로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프로세스. 자, 보편적인 라이프 사이클 아니에요. 보편적 아니고 개인적인 라이프 사이클. 단일화된 상품 아니에요. 다양화된 상품이 있기 때문에 재무설계가 필요하더라라는 거고요. 자, 보험 판매 프로세스 보시면 가접점, 가계, 소증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고 첫 만남이다 그러면 접근 단계를 떠올리셔요. 지문에 그렇게 키워드가 나와요. 최적의 위험보장 설계를 제시한다 그러면 가입 권유 단계예요. 우리 계약 모집 종사자들의 최종 목표다 그러면 계약 체결 단계예요. 최종 확인 단계다 그러면 증권 전달 단계다. 자, 5대 필요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장례비다. 자, 5대 필요자금은 언제 우리가 조사하죠?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5대 필요자금 우리가 정보를 수집한다. 근데 필요 없는 건 장례비다. 우수인증 설계사는 동일 회사에 3년 근무했을 때 신청이 가능하더라. 포상은 하나도 없지만 자, 언론의 홍보 등을 통해서 인지도 제고에 도움을 주더라라는 거고요. 유지율은 본다. 그런데 손해율은 보지 않는다. 우수인증 설계사 뽑을 때 유지율은 보는데 손해율은 보지 않는다. 불완전 판매 건수는 0건, 한 건도 없어야 된다. 예를 들면 완전 판매 뭐죠? 자청약 있죠. 자필 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그리고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 및 뭐였죠? 전달. 네, 이런 것들 한 건도 없어야 된다. 다 제대로 해야 된다. 설계사와 개인 전속 대리점만 우수인증 설계사 신청 가능하고 법인과 비전속은 불가능하더라. 법정 의무가 면제되는 거 아니더라. 자, 금소법상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예금성 상품은 예금에 해당된다. 투자성 상품은 주식 투자 같은 것들. 대출성 상품은 보험 대출 같은 것들이 해당되더라. 보장성 상품은 우리가 판매하는 보험 같은 것들이 있더라. 금소법상 직접 판매업자는 보험회사이고 금소법상 대리중개업자 해당되는 것은 보험대리점, 중개사, 설계사이더라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3대 기본 지킴이는 뭐다? 자청약이다. 이거 3대 기본 지키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완전 판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3개월 이내에 계약자는 취소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자청약이 뭐예요? 자필 설명 받았니? 청약서 부분은 전달했니? 약관 전달하면서 중요한 내용 설명했니? 이게 3대 기본 지키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청약 또는 청자, 청부, 약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모집자 실명제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안내자료에 모집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는 기재해야 되는데 주민번호, 주소는 기재할 필요가 없더라라는 거고요. 자, 모집자 실명제를 위반하면 모일, 과에 해당돼서 처분을 받더라. 상품 설명서는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분은 회사 주고 한 분은 계약자가 갖고 있더라. 설계사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가조중비청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고 실제 손해액만 보상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조회동의서를 진구를 해서 중복보장 확인하고 그 다음에 비례보상에 대해서 꼭 설명해야 되더라. 그러고 나서 너 계약 체결해라 라는 거죠. 자, 국민건강보호법상 급여와 비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금이 보상된다라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급여에서 보상받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라 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급여도 비급여도 둘 다 보상받는다는 걸 충분히 설명해라 라는 그 해당되는 질문을 찾아야 되고요. 이거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조회동의서 중복가입 확인을 비워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 찾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뭘 외워야 돼요? 가조중비청을 외워서 가로에 들어가는 것들 넣을 수 있어야 돼요. 보험료 영수제도는 자, 돈은 언제 내야 돼요? 보험료는 보험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야 돼요. 현금 수납해야 돼요. 해외에서 송금됐다 그러면 현지 관례에 따라요. 국내 관례를 따르지 않아요. 비가계성 보험은 선일자 수표 은행 도움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1월 내에 결제되는 것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개월 지나서 부도 처리된다 또는 만기가 도래하면 부도 처리된다 2개월 지나면 부도 처리된다 다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1월 내에 결제가 돼야 돼요. 단계별 설명 의무 유체, 구급 네 가지로 분류를 했다. 자, 설명 의무가 많이 들어있는 건 뭐죠? 대체적으로 다 권유 단계에서 다 설명하더라. 체결 단계에서는 뭐만 설명하더라? 대승, 대리권 존재 여부랑 승낙 절차 및 승낙 거절 시 거절 사유 두 개만 체결 단계에서 설명하더라. 그래서 제가 뭐라 외우라 그랬죠? 체결 대승리, 체결했다 대승이다. 체결 대승으로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나머지는 다 권유 단계에서 설명할 것. 자, 그래서 이거 방금 설명했고요. 그리고 문제에 지문에 납입 단계에 찌긋고 보험 약관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해당 사항 없는 내용이에요. 자, 납입 단계라는 건 없습니다. 자, 가입 설명서 생략할 수 있는 건 기업 3개월 미만 단체 상해 보험이면서 계속갱신 계약까지 포함되더라. 상품 설명서 생략할 수 있는 건 전문 보험 계약, 갱신 계속 계약이더라. 그래서 상품 설명서 위주로 외우시는 것이 어떨까 했고요. 자, 통신 판매로 보험을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통신 판매 해지 시에는 자필 설명했는지 상품 설명서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더라. 뭐만 묻더라? 계약 체결 전에 혹시 통신 수단을 이용한 계약 해지에 동의하셨나요, 고객님? 이라고 묻는다. 그래서 계약 체결 전에 동의하셨나요? 이거는 꼭 물어보더라. 해지에 동의했는지예요, 여러분. 통신 수단을 이용한 해지에 동의하셨나요? 이것만 물어요. 언제? 계약 전에. 자필 서명했는지 설명서 수령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특별이익 제공 볼게요. 98조에 의거해서 금지사항으로 지정됐고 정하지 아니한, 근거하지 아니한 또는 그거보다 많은 이런 거 지급했다 또는 대납했다 이런 거 전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돼요. 절대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정한 건 줘도 돼요. 기초소리에 정한 대로 할인했다. 기초소리에 정한 보험금을 줬다. 이런 것들은 또 3만 원 이하로 2만 원짜리 선물을 줬다. 이런 거는 괜찮아요. 자, 그러나 그 3만 원 이상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고 만약 이걸 어겼다 그러면 특33벌에 처한다. 보험업법에서는 특33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상호협정 간의 제재금은 얼마다? 이익을 제공했다. 그러면 3천만 원 제재금. 그러나 약속만 했다. 내용을 기재만 했다. 약속만 했다. 그러면 1,000만 원 제재금. 상호협정은 두 개를 외워라 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험업법상 위반 행위 같은 것들은 이렇게 외워라. 제가 벌금은 무 11벌, 특 33벌,
장삼삼벌로 외우라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는 모든 과태료는 다 1,000,000원이더라. 승일과 경일과 모일과 다 1,000,000원이더라. 그런데 딱 하나만 3,000,000원짜리 과태료 있더라. 장애인 차별 금지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걔만 3,000,000원 과태료더라. 나머지 모든 과태료는 1,000,000원이더라. 이거 외우시고 여기 하나 장삼삼벌도 같이 그냥 여기다 쓸게요.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벌금. 자, 경유 처리했다. 유자격자와 유자격자 간의 거래를 통해서 모집 위탁을 했다. 그러면 경유 처리는 1,000,000원. 경일과 자필서명 미이행했다. 그래서 모일과 모집자 실명제 위반했다. 모집질서 위반 둘 다 모집질서 위반에 의해서 모일과 이렇게 외우셔도 된다. 그리고 승환계약은 승일과로 외우셔라는 거죠. 자, 상호협정 시에는 제재금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무, 승장 세 가지를 외우라 그랬죠. 왜? 네 가지. 특무, 승장 최대 3,000 제재금이거든요. 그런데 승환계약 외울 때는 한 건당은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최고 3,000만원까지 제재금 발생되더라. 건당 100, 최고 3,000 승환계약 외우시고 특별이익은 이익 제공은 3,000, 약속만 하면 1,000만원 발생되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에서도 명령 이행했다 그러면 3,000만원 과태료.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차별에 대해서 장애인 청약에 관해서 차별했다 그러면 3,000만원 벌금이다. 이제 같이 외워주시고요. 자, 1,000만원 과태료 발생되는 거, 모집자 실명제 위반, 실제 명의 아닌 자가 모집하는 거, 위탁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거, 신고 의무 위반한 거, 경유 처리한 거, 승환계약한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모집질서 위반에 해당되더라. 그리고 보험업법 97조에 의해서 무자격자 모집위탁은 화장품 판매원 하면 무자격자 모집위탁이라고 그랬고요. 경유처리는 모집인, 그러니까 유자격자 간의 모집위탁이더라. 유모차를 준다고 기재만 했다. 그러면 특별이익 약송이다. 유모차를 줘버렸다. 기재하고 나서 줘버렸다. 그럼 특별이익에 해당되더라. 자, 장애인 가입을 차별했다. 그러면 신고할 수 있는데 누가 신고해요? 장애인과 장기기증자 그리고 이들의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더라. 직원하고 설계사는 신고 못하고요. 장삼삼 벌에 처해지고 시정공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고 시정명령은 누가? 법무부 장관이 하더라.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어겼다. 그럼 3,000만원 과태료더라. 그러나 보험가입을 차별했다. 그러면 장삼삼 벌이더라. 이렇게 기억하시고 보험계약 정보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개인정보가 우리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2차 피해로서 가장 확률이 낮은 건 보험범죄더라. 그래서 2차 피해에 해당되지 않는 거 뭐다? 보험범죄다. 정보는 우리에다 어디에 제공하느냐? 금융위원회 이런 데 다 제공은 하지만 결제원에다가는 제공하지 않더라. 제공되지 않는 기간만 외워두시고요. 개인신용정보 동의에 하는 방법, 동의를 얻는 방법. 구두로는 절대 얻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신용정보를 우리가 동의를 받아서 제공을 받았다. 그럼 어때요? 철회가 가능하더라. 네. 사본 저장하고 뭔가 파쇄하면 안 된다. 이거를 처리할 때에는 하나도 남지 않게 무조건 소각하거나 파쇄하거나 전자파일 같은 경우에는 영구 삭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본 저장하면 안 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보호받고 신용정보법에 해당되더라. 이거 가로 채우기 나와요. 이용, 보호, 신용정보법. 그러면 가로 바르게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이용, 보호, 그리고 신용정보법이에요. 기타 내용으로서는 보험료 정산 특별약정서를 사용할 수 있더라. 6개월간 25건이고 500만원. 모집한 보험료가 500만원인 경우에 보험료 특별약정서를 사용해서 보험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도 돈을 낼 수 있더라 라는 거고요. 자, 김유신 나오면 1750. 이건 특별이익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굳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답이 1750하고 2250이 답이에요. 그냥 계산 문제에서. 계산 문제에서 김유신이 나왔다. 그러면 1750이나 2250이 답인데 이거는 그 문제를 보면서 나오면 설명해 드릴게요. 위험과 관련된 개념. 자, 위험이 현실화되는 과정. 위사 손으로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위태가 사고로 발생되고 사고가 손해를 일으키더라. 자, 사고에 해당되는 것은 화재와 폭풍우더라. 얘는 사고에 해당되더라. 기억하셔야 돼요. 물리적 위태는 도로 위에 빙판 같은 거, 도덕적 위태는 음주운전 또는 고의,
고의 방화, 강도 같은 거, 도덕적에서 하지 말라 하는 거 도덕적 위태더라. 정신적 위태는 졸음운전이나 무관심 이런 것들이, 그리고 부주의 같은 것들이 정신적 위태더라. 정신적 위태는 다른 말로 기강적 위태라고 하더라. 그래서 기강이 해이해졌다, 정신이 해이해졌다, 두 가지 연결되어서 외워라. 위험의 분류 보시면 객관적 위험이 있고 주관적 위험이 있다. 객관적 위험은 통계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산출해낸 건 객관적 위험이더라. 주관적 위험은 개인의 직감에 의한 위험은 주관적 위험이더라. 순수 위험은 피오 리스크로서 이익은 하나도 발생되지 않고 오로지 순수하게 손해만 일으키더라. 반대로 투기 위험은 신규 사업 진출, 주식, 도박처럼 이익도 발생시킬 수 있고 손해도 발생시킬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순수 위험은 교통사고나 상해 같은 경우에는 보호마가 가능하더라. 왜? 측정 가능해야지 보호마할 수 있으니까. 순수 위험 중에서도 측정 가능하고 객관적 위험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가 보호마할 수 있더라. 그러나 투기 위험은 아무것도 절대로 우리는 보호마할 수 없다. 그래서 도박보험도 없고 뭐 비트코인 보험 같은 것도 없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투기 위험은 이익도 있고 손해도 있고, 그리고 주식 투자처럼 미리 징후가 나타나는 것들은 뭐다? 투기 위험이다. 보험할 수 없는 거 투기 위험이다.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고 나머지 두 장은 또 다음 시간에 보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쉬시고 10분 뒤에 11시 10분에 뵙도록 해요.